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박준혁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탄소 중립에 따른 메이저 광산기업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 주제, 탄소 중립에 관해서 광산 업계의 경우에는 이것을 기회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리스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산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공급망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단에 업스트림이라는 분야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공급망이라는 어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업스트림 리스크가 그러면은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메이저 광산 기업들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쓰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저탄소 세계는 매우 광물 집약적인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 라이센스와 같이 이 사람들이 사회가 이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에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SUV라든가 트럭 같은 거에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톤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100에서 150kg 정도의 이런 중요한 광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BMW i3 같은 경우는 경차인데, 여기에도 한 10에서 20kg 정도 광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탄소 중립 전략을 크게 친환경 차량, 수소 경제, 그리고 고열기기,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핵심 광물 6개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백금족, 히토류가 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030년까지 예상 수요가 대략적으로 20배, 적게는 3배에서 20배까지, 40배까지 증가를 하는데, 특히 이런 광물 자원 수급 전략은 배터리의 수요와 기술 동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요소수 대란 공급망 관련해서 큰 사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필수 원자재 공급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붕괴가 되면 큰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올해 10월 달에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요소수 대란이 있었는데, 이는 유럽에서 우선적으로 석탄 생산도 감소를 하면서 요소 생산도 줄고, 그리고 중국의 석탄 생산도 감소하면서 또 호주로부터 수출도 중단이 되면서 중국이 결국에는 요소 수출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소 수가 부족했던 이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텍사스에 있었던 한파라든가 대만의 가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수요 예측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물류 대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와 같이 어떤 원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 공급망 전체에서 어디가 원인인지 우리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보는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소수하고 이 핵심 광물하고 이 공급망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요소수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거의 99.7%를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핵심 광물도 실제로 원료화 단계에서 봤을 때 중국의 거의 60에서 90% 정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수입 루트 같은 것들이 대체로 좀 다양하고,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생산 가능한 어떤 기술들이 좀 있긴 하지만,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 루트도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리스크가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자체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거라 이 요소수의 공급망 리스크가 좀 컸던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 리스크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상액을 보면 요소수의 경우에는 심각해졌을 때 한 1당 3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파급력을 좀 봤을 때 핵심 광물의 경우에도 이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피해액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광물자원의 공급망은 각 광종별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이런 공급망에 대해서 조금 그 도식을 해놓은 건데, 이와 같이 각 광종별로 굉장히 복잡한 공급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광물자원이 이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이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상당한 이제 공급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IEA나 이제 국제 뭐 신재생 에너지 기구 아레나가 이제 제시한 업스트림에서의 이제 핵심 광물 공급 리스크는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기 불일치, 공급과 수요의 시기 불일치고, 두 번째는 원광의 품위 감소, 세 번째는 ESG 규제, 그 네 번째는 물 부족과 기상이변, 다섯 번째는 자원 편제입니다. 현재 이 수요는 지금 눈앞에 있지만 광채 발견부터 생산까지는 보통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에 이제 평균 프로젝트 소요 기간을 보면 약 그 광물을 탐사하는 데부터 생산하는 데까지 16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광물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탐사가 되고 있었던 광물들이고,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향후 10년 뒤에 우리가 이 광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장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숫자로만 보면 이제 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생산 능력 자체가 우리 생산량에 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나 이제 기존 용량 증설을 통해서 우리는 생산량을 이제 늘려야 하는데, 이제 광종별 상대적 수요 증가량을 보면 리튬 같은 경우는 40배 증가를 하고 나머지 광물들도 약 20배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량을 이 정도까지 그럼 증가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이제 광석의 품위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약 15년 전만 해더라도 이제 구리 광석의 이제 품위가 한 1% 정도, 평균적으로 1% 정도 됐다가 지금은 한 0.6% 가량까지 떨어졌습니다. 1900년도에는 그 구리가 2% 정도까지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제 노천광산 같은 경우에는 0.5% 이하로 보통 구리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의 그 품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채광과 성광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미국 모렌시 광산에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었는데, 이 모렌시 광산의 이제 평균 품위가 한 0.3에서 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리가 그 끝에 보이는 것처럼 저 영역에서 저만큼의 부분을 그 구리 광석,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구리 광석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구리 금속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광석 내에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석들을 전부 다 부셔서 어떤 화학적, 물리적 처리를 통해서 이 광석들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 폐석을 처리한다는 게 그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와 이제 수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또한 이제 광산 기업들에게 저탄소 ESG 경영에 대한 어떤 높아진 기준을 이제 들이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탄소 중립에 의해서 기업들이 이제 탈탄소 중심의 운영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또 페널티를 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다양한 클라이밋 리포트라든가 이제 지속 가능성 리포트 같은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해서 주주들에게 우리가 ESG 경영이라든가 친환경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공시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ESG라는 것은 이제 신규 생산량을 이렇게 막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생산품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좀 더 많이 부여를 해갖고 이제 광업 생산물의 부담과 이로 인한 이제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ESG는 이제 기업 가치에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그 기업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금은 환경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충족하지 않은 기업은 아예 투자 목록에서 제거를 한다라는 이제 투자의 어떤 원칙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환경 관련해서 탄소 중립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칼날이 이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10년 전과 비교해봐도 지금 환경적인 리스크가 금융적인 리스크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책임감 있는 광업 인덱스를 Responsible Mining Index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이제 점수를 내서 그 광산 회사들을 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느 정도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이 사이트 접속을 하면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 메이저 회사들의 넷제로 골들을 보면 이제 보통 2030년 정도까지는 한 15에서 30% 정도까지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줄이고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말하는 스코프 1, 2, 3는 스코프 1 같은 경우는 직접 배출, 스코프 2는 이제 구매한 전력이나 스팀에 대한 배출, 스코프 3는 전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걸친 그 배출을 의미를 하는데요. 스코프 1이나 2는 이제 광산 회사의 이제 규모나 뭐 이런 전략에 따라서 좀 그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는데, 스코프 3는 회사들마다 굉장히 큰 값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회사는 뭐 300, 500까지 가는데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작은 값을 보이는데요. 이 이유는 이 광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 집약적인 재련 공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스코프 3 배출이 굉장히 크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스코프 3 배출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카본 뉴트럴 광석을 채굴을 해서 이제 순환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을 바꾸거나 이제 포기를 해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광산에선 탄소 배출 요소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호주의 노천 광산에서 이제 각 채광이나 이제 성광 프로세스별로 얼마나 많은 그 연료들이 쓰이고 있고 얼마나 많은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이런 그 워터폴 그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화학을 하기도 하고요. 그 탄소 배출 스코프별의 이제 탄소 배출 감축 전략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세워서 연료를 대체를 하고 운영 최적화를 하고 친환경 전기를 사용한다라는 정도의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코프 3 같은 경우는 기술 준비도 그렇지만 이제 예상 비용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스코프 3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BHP의 예를 좀 들면, 그 BHP의 이제 탈탄소 전략은 이제 친환경 전기 사용, 그리고 디젤 연료 대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감축을 한다거나 상쇄를 한다는 게 이제 40, 40, 20대 비율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리오틴토의 경우에는 친환경 전기 사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고려가 되고 있고, 공정 연료가 지금 대부분 유연탄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수소라든가 뭐 다른 친환경 그 연료로 대체하겠다, 이제 그게 두 번째고, 그 트럭에 쓰이는 디젤 연료를 대체하겠다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음극과 환원제, 여기서도 그 공정에 따른 어떤 CO2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도 줄이고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네 번째고, 또 이제 오프셋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상쇄를 통해 이제 나무를 심거나 뭐 외부의 어떤 그 감축 노력에 의해서 상쇄를 하겠다라는 것들도 이제 모두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산 메이저들이 이제 그 스코프 3상 이제 배출량이 적은 광물과 이제 전략 광물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전환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석탄, 석유, 가스 사업을 이제 축소하는 동시에 이제 에너지 전환 광물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종별 이제 평균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보면,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같은 거에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다른 광물, 특히 알루미늄과 같이 그 알루미늄이나 이제 클래스 1 니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그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포트폴리오 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 특히 알루미늄 산업이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스코프 3 배출량이 굉장히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오틴토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프 3를 기준으로 이 저탄소 리스크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타입 1부터 그 타입 5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타입 1은 이제 스코프 3 리스크가 이제 적은 거고, 그 타입 5는 이제 높은 건데요. 이제 타입 1, 2,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내, 그 광석 내에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재련 시에 이제 탄소 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1, 2, 3고 해놨고, 이제 타입 4나 5는 뭐 유연탄과 같이 이제 제품 자체에 탄소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료탄이라든가 연료탄과 같이 타입 4와 5에 있는 사업들은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제 천천히 그 비중을 이제 줄여 나가고 배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 내에 써져 있었고요. 이제 BHP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후 변화를 가장 큰 리스크로 분류를 해서 5년간 약 4,50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5년간 4,500억 원, 약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투자
탄소 중립 관련된 투자를 하는데 이 4,500억 원을 투자할 만큼 그 이상의 탄소 중립으로서 얻는 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제 그 투자를 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ESG 중에 이제 environmental,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S, society 관련해서 지금 코발트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AS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로 이제 불법 채굴을 하는 그런 광산 마이닝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원이 이제 풍족한 빈곤 국가에서 그 무허가 소규모 채굴 방식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주로 아동들을 이용을 해서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 콩고에서 이제 코발트 생산량 중에 이제 특히 ASM 비중이 약 15에서 30% 정도가 되는데 이것들을 지금 그 DR 콩고 정부가 양지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합법화 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고객사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ASM으로 나온 이런 광물들은 쓰지 않겠다 해갖고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이것들을 추적을 해서 우리가 안 쓴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이콧하는 그런 그 지금 움직임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착취를 통해서 얻어진 이제 코발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굉장히 값싸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양지로 다 올라오면서 이제 이러한 그 ESG를 충족하는 어떤 광물의 개발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광물 개발 가격도 많이 상승시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 후발주자로 이제 지금 현재 투자자와 소비자 국가로부터 이제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구리를 생산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 정도만 ESG를 충족을 하고 있고 리튬과 니켈은 한 20%, 코발트는 한 10% 정도만 지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 대략 80%, 90% 되는 이제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ESG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아직까지 지금 ESG를 많이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ESG를 반영하는 그런 리스크들은 향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경종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편제성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은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이 중간에 미드스트림, 아래쪽은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지금 중국 보시면 이제 중국이 모두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제 광물자원 서플라이 체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앞부분에서도 어떤 광산 자산들을 이제 중국이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에 DR 콩고에서 한 약 70% 정도의 이제 원광 코발트 광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인 코발트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다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발트 설페이트를 만드는 제조 공정 자체가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고 환경 오염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거의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터리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뿐만 아니라 미드스트림에 이미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고 업스트림에서도 이제 이 자산들의 50% 정도 지금 DR 콩고에 있는 자산들의 50% 정도는 이제 지금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서 모든 지점에서 중국은 이제 막강한 지금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난 자원은 우리나라에 기속되어야 한다. 뭐 국유 기업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지금 2017년부터 해서 지금 자원민족주의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정학적인 환경적인 영향들이 이제 크기 때문에 광물 또한 이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이제 1950년에서 20년간 이제 원유와 니켈 가격의 변화를 보면 거의 뭐 비슷하게 가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일뿐만 아니라 코발트, 리튬, 팔라듐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이제 이 가격 변동성에 따른 어떤 시장의 어떤 충격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제 광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물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산먼지라든가 아니면 채광, 성광에 있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굉장히
그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토파가스타의 이제 광산들이 그 구리 생산량을 이제 5만 톤을 이제 감소를 했는데, 뭐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올해 이제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산들이 생산량을 늘리지는 못하고, 그 생산량이 이러한 그 기후 변화의 그런 것들 때문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뭄이라든가 홍수와 같은 어떤 기후 조건의 제약들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구리와 리튬 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이 심한 국가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5가지로 이제 업스트림 리스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공급 부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가격 폭등이 이제 좀 일어나게 될 거고, 에너지 전환 속도도 굉장히 늦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에 또 큰 부담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료 광물에 대한 그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탄력 회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이게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뭐 크게 이제 모자이크 어프로치라고 해갖고 이게 몇 개의 이제 제안 사항을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업의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서 광업 회사들도 ESG를 충족을 하고 깨끗하게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어떤 광물들을 생산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리브랜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초기 투자나 아니면 광업에서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 투자의 어떤 허들이 좀 높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좀 알아봐야 되고, 얼라이 쇼링이라고 해서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공급망을 기준으로 해서 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의 큰 순환고리를 개별 국가가 이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구축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그 공급망을 좀 더 안정하게 그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문제는 이제 산업 측면에서만 이제 접근하면 안 되고, 지정학적 문제와 기후변화 관점에서 함께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국내 탄소 중립 정책에 이제 반드시 이제 포함이 돼야 되고, 이 유관기관과 함께 그 외교적 준비까지 함께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과 이제 정부에서는 그 이런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원료 광물이나 이제 소재 공급의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를 이제 분석을 이제 해서 이것들을 이제 그 광물 확보라든가 비축에 좀 그 각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원의 이제 재사용이라든가 재활용 센터를 이렇게 좀 건립을 해서 그 재사용과 재활용을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핵심 광정의 우선순위를 좀 지정을 한 다음에 뭐 산업단지라든가 지자체 단위로라도 이제 대응을 함으로써 이제 해외 공급자나 혹시 이제 정부에 대한 협상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급 관련해서 산학연, 파트너십 체결 및 이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를 홍보함으로써 공동으로 좀 대응해 나가는 그런 싱크탱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